뉴스픽. 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한 525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써니스카이님, 박진호님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합니다. 목요일과 화요일 두 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말씀드린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서 목요일인 오늘 지금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고 상장 법인 또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남녀 간의 격차가 크다 이런 내용인데 자세하게 좀 살펴보죠.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전자공시시스템에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149개 상장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 이 상장법인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 임금은 7,980만 원. 여성 1인당 평균 임금은 5,11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남성 임금은 여성 임금의 1.6배에 달했는데요. 네. 이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의 성별 격차는 35.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기업들의 평균 임금 격차인 12.8%의 2.8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전체 상장기업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2.2년,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8.2년으로 나타났고요. 네. 이 근속연수 격차는 32.6%입니다. 성별 근속연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는 나타났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성별 근속연수 격차가 성별 임금 격차와는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수치도 비슷하네요. 예, 네. 맞습니다. 다만 일부 개별 기업으로는 성별 근속연수 격차가 평균보다 낮아도 성별 임금 격차는 평균보다 높은 경우도 나타났는데 네. 이는 임금이 근속연수 외에도 직급, 근로 형태 이런 그렇죠. 다양한 변인들의 결과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산업 전체를 통틀어서는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산업이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었고요. 네.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적은 산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었습니다. 한편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369개 공공기관도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의 성별 격차를 조사했는데요. 예. 공공기관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 임금은 7,760만 원, 네. 여성 1인당 평균 임금은 5,610만 원으로 네. 남성이 여성의 1.4배였고요. 1인당 평균 임금의 성별 격차는 27.8%로 조사됐고 2019년 대비 0.8%포인트 정도 감소했습니다. 예. 전체 공공기관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3.8년,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8.8년으로 네. 이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36.1%로 네. 조사되었습니다. 자, 조사 결과 내용을 보니까 공공과 상장법인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남녀 차가 있다. 그리고 근속연수의 격차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분야별로도 좀 살펴봤는데 결과 내용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두 분 또 어떤 데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럼 해법까지도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보죠. 네. 네. 정은혜 의원께서. 예. 네. 일단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남성이 더 어려운 일을 한다. 위험한 일을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남성분들이 그 사고 위험이 높은 직종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들은 특히 방사선 노출이나 질병, 병균, 화상, 자상 등 건강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직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어떤 분들은 남성이 더 일을 오래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남성들이 더 야근도 많이 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서 상장법인이나 네. 공기업이나 이렇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좀 했는데요. 이 직군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직군입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이 어떤 주 40시간, 50시간 이렇게 좀 보장되어 있는 직군이기 때문에 예. 특히 우리나라의 그 전일대 남성의 노동자들의 주당 40.5시간, 여성은 40.2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도 이 통계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성이 문과, 이과
특히 뭐 이과를 많이 안 가서 특히 공학 계열이 더 잘 버는 곳을 간다. 그렇죠. 그래서 남성이 더 많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여성과학 기술 인력 활용 실태 조사를 보면은 2019년에 자연계열 학사 졸업생 중에 오히려 여성이 52.2%로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0, 30대를 봐야 하는데 20, 30대에서는 오히려 여성이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신보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별 근속 연수가 저는 좀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여성이 30대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경력 단절이 되었을 때는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만약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그 전 직장의 수준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여성 임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고위직에 있는 여성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속 연수랑도 연관이 있겠죠. 그렇죠. 꾸준히 오랫동안 일한 분이 없기 때문에 예. 상장법인의 여성 임원의 비율이 대한민국은 5.2%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낮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우머노믹스라고 있어요. 우먼스노믹스라고 그 현대사회에서 여성이 경제 참여하는 것에 관련해서 어떤 경제 전문가 집단이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네. 특히 골드만삭스는 2019년에 그 보고서를 발표하면서요. 한국의 노동시장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GDP의 14.4%가 증가가 예상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전 그 IMF 총재 같은 경우는 2017년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 시에 한국의 GDP는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에 굉장히 좀 유명한 어떤 뭐 석학들이라든지 그런 예. 전문가 경제 집단들은 대한민국의 그 성평등이 되었을 경우 임금의 격차가 적었을 경우에는 네. 10% 이상의 GDP 증가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본다면 선진국의 경우에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스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100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를 한다라고 할 때는 남녀의 임금 격차를 파악하도록 하는 동일 임금 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동일 임금을 인지를 분석을 하는 거군요. 네. 네. 그리고 덴마크 같은 경우도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성별이 배치가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철저한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더 확인을 할 수 있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좀 의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임금 공시를 시행하면서 기업 내에 차별 없는 그런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기업들은 사실 임금도 잘 공시를 안 하고 있지 않나요? 다 네, 하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기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반대를 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파일을 크게 만드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자리 잡은 그 성 역할의 고정관념이 굉장히 좀 큽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도 해결을 해야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은 엄마, 아빠 모두가 아이와 동일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지만이 그 아이가 이 사회에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10세 이전의 아이들은 굉장히 이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내 아빠가 늦게 들어오고 이래서 시간을 못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특히 제가 제출했던 법안도 남성에게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이런 법안들이 좀 하루속히 통과되어서요. 네.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하고 또 여성에게만 오롯이 책임을 지는 이런 그 근로구조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 성장에서 GDP 1%, 2%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 지금 여성과의 그 차별, 성적인 차별, 성차별만 없다면 지금 한 10% 이상의 성장이 있다는 거는 참 놀라운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요새 남성의 역차별 이런 이슈들로 젠더 갈등이 불거지고는 있지만 네. 양성평등의 어떤 과제 중에 남녀 임금 격차, 고위직의 여성 비중 네. 등의 유리천장 이런 문제는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이자 현재 그렇죠. 진행형인 확실한 문제들이죠. 현상이다라는 걸 또 이번 지표로 또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은 많은 부분 여성의 인권도 많이 향상되고 여러 대기업이나 이런 30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에서 이런 임금 격차들을 계속 조금씩 좁혀지고 있고 예. 남녀 평등이 여러 부분에서 달성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은 중소기업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혹은 지방의 소기업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네. 여전한 그런
별 뭐 고정관념에 의해서건 열악한 이제 근태 관련한 규정들의 미비함으로 인해서 예.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임금을 이렇게 감내하는 상황들이 여러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018년 감사원 결과에서도 그건 이제 금융권이었는데 네. 금융권의 성차별 채용 실태가 굉장히 여실하게 드러났었고 그때 굉장히 큰 대기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출산과 육아휴직 등의 여성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인력 운용 차원에서 채용 비율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어떤 뻔뻔한 입장들이 드러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지방에 좀 내려가는 일정이 있어서 아는 후배를 만났었는데 보험업에 종사를 하는데 보험업이 실은 이제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고로 되어 있어서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거나 이제 그러긴 하지만 보험 안에도 상시라고 지위를 받으면서 앉아서 일을 하는 업무들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경리랄지 뭐 총무 같은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후배인데 처음부터 여성 이제 총무 그런 역할은 16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차 올려서 뭐 200만 원까지 올려줍니다. 이거를 아주 공공연하게 딱 얘기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4대 보험 적용도 안 되고 최저임금보다 덜하는 임금을 너무 당연하듯이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이건 너무 그러네요. 불평등한 조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쨌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에서 그러는데 그게 저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10인 미만이랄지 이런 소기업일수록 이런 현상이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통계로도요. 정규직 노동자 중에 여성 비중은 38.4%. 고요. 이 중에 22%가 보험 적용조차 안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요. 10인 미만의 근로자는 40%나 됩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300인 이상 기업이야 당연히 인사관리 제도가 이제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임금 격차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아마 소기업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열악한 사업장일수록 임금 격차는 더 심화되어 있을 것이다. 여전히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보면 그 가장 임금 격차에서 비중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정은혜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제 경력 단절 문제. 그렇죠. 하고 연관성이죠. 예. 경력 단절 문제로 본다면 실은 경력 단절 이후에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 평균 7.8년이 여성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절 후에도요. 첫 일자리 월급은 전보다 12%가량 줄어든다. 이게 이제 2019년 경력 단절 여성 실태조사 결과의 내용입니다. 연령별에 따른 임금 격차도요. 15에서 29세에서는 5.2% 정도였던 것이 30에서 54세는 34%로 벌어지고요. 55세 이상에서는 45%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냥. 그래서 경력 단절을 하게 되면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쳐요. 일자리가 아예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공고사직을 당하는 것, 그다음에 스스로 일자리를 중단하게 되더라도 그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경력 단절 후에 복귀하려고도 해도 또 평균 7.8년이 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같은 걸로 비전형 근로자로 변경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러 형태로 그런 안 좋은 변화들을 겪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고, 특히나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소득 대체율 문제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기간들이 실제 이 통계로 산입되는지는 면밀히 봐야겠지만 그건 근로 형태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의 임금 수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육아휴직기의 소득 대체율이 29.5%예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육아휴직 사용자의 2020년 월 평균 소득이 348만 원인데요. 월 평균 육아휴직 급여는 102만 5천 원 정도예요. 그래서 348만 원을 벌던 부모가 3분의 1을 벌게 된다. 네, 육아휴직 급여는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니까 이 100만 원 정도면 실은 생계급여보다도 적은 액수라고 하니까요. 이 소득 대체율을 굉장히 높여줘야. 이러다 보니까는 육아휴직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고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근로를 유지하더라도 전체 임금에서
또 평균을 엄청 깎아먹게 되는 또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려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대선 후보들이 뭐 부모 급여를 얘기하는 것이 육아휴직의 소득 대출을 높이는 방향에서 상향해주고 그다음 일자리가 없는 부분들을 생계급여 형태로의 부모급여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일정 정도의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육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때인 것 같네요. 정은혜 의원께서도 더 의견이 있으신지 한 말씀씩 하고 이제 마무리하죠. 네. 사실 댓글을 제가 보다 보니까 어떤 분께서 저래놓고 보좌관은 남자들을 썼나 뭐 이런 댓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제가 의원이 되고 제일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제 절반의 여성을 이제 고용을 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는 4급부터 8급까지 또 인턴까지 있습니다. 그 급수가 있고요. 급수에 따라 급여가 다릅니다. 근데 4급, 5급에 여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까 없다는 얘기인가요? 별로 없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직일수록 우리가 말씀드렸던 근속 연수입니다. 국회 보좌진의 경우에는 보통 20대에 인턴으로 들어와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특히 뭐 육아휴직이 거의 보장이 되어 뭐 법적으로 되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의원의 임기가 4년인데 육아휴직을 뭐 1년, 2년을 한다면 굉장히 좀 사실 그 의원실에 돌아갈 수가 없죠. 이런 측면에서의 좀 어려움이 있었고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공공기관 안에서도 국회 얘기는 빠져 있는 거였군요. 여기 공공기관은 이라고 할 수 없죠. 국가기관이니까.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실은 정치권 안에서도 먼저 개선이 좀 돼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국회 저 같은 경우도 보좌진들에게 저는 이제 5급 비서관 여성분도 있었고 6급 뭐 8급 이렇게 다 또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모든 비서관들이 출산을 어쨌든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다 육아휴직 보내줬습니다. 남성 보좌진도 출산휴가 다 보내줬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권에서도 설선수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또 그런 국가기관들에서 먼저 시작이 돼서 아래로 또 흘러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되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또 가보도록 하죠. 고용보험기금이 지금 고갈 위기에 놓이면서 정부가 보험 요율을 지금 인상하겠다는 몇 가지 대책을 지금 내놨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 것인가 하는 것도 좀 궁금하고 재정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꺼내놓은 대책들은 그러면 어떤 것들인지 보완해야 될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은혜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정부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률이 현행 1.6%에서 1.8%로 오르게 됩니다. 2019년 10월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오른 지 2년 9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월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은 매달 2만 4천 원을 내던 고용보험료를 3천 원씩 더 내게 됩니다. 보험료율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0.1포인트씩 부담하게 됩니다. 빌린 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자기금이라고 하죠. 예수금 7조 9천억을 빼면 3조 2천억 원이 이제 적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노동부의 중장기 재정 추계에 따르면 실업급여 개정 적립금은 2023년에 고갈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위기는 코로나19 이후에 들어선 지출액이 급증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수입은 없는데 지출이 많다 보니 이런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정부는 실업급여의 생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그 기간도 확대했습니다. 여기다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급여 사퇴자의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늘면서 지급액과 그 폭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조 4천억 원보다 45.3%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안, 직능 개정의 지출도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뭐 보험료 인상으로 해서 뭐 덮어질 수 있는 문제인지가 일단 저는 궁금하고 이러다 보면 또 노사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고용보험료 인상 문제와 또 이와 더불어서 어떻게 그럼 해야 될지 두 분이 한 말씀씩 좀 해 주시죠. 네. 신보라 의원. 모든
그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기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정성과 건실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있는 형태로 네.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고용보험기금은 법적으로 적립 배율이 정해져 있어요. 고용보험법에 의거해서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적립해둬야 되는 적립금 배율이 있는데 법정 수준은 1.5에서 2배를 반드시 적립해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2019년만 해도요. 이 적립금이 0.4에서 0.6배에 불과해요. 계속 적립금은 계속 고갈되고 있고요. 네. 그 기금 관리나 이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어쨌든 고용노동부는 제가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매해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이 됐던 이 사항. 적립금 배율의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실은 정부가 스스로 이 법을 위배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적립 배율을 일정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일정적으로 전입하는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 기금 자체의 안정성과 건실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너무 수혜 혜택을 광범위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가 좀 필요한 거군요. 경고등이 계속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임기 내 2번의 인상 카드를 결국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그래서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인상 요율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애견됐던 일이다.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은 이게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것만 이 요율 향상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우선 급속하게 1년 만에 인상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 거의 19점 몇 %가 인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임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설을 합니다. 이 급여도 다 이 계정에서 지출이 되는 거고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뭔가요? 일자리 안정자금이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사업주가 그걸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는 네, 거군요. 이 고용보험 기금에서 다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도 계속 나가게 됐고, 뭐 고용유지지원금도 나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 이런 부분에 두터운 보호를 위해서 그런 분들을 이제 고용보험 범주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조치들도 함께 단행이 됐고, 최근에는 이제 실업급여 보장 기간도 길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자발적 실업에까지 이제 줘야 되는 것 아니냐까지의 이제 논의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좀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터운 보호를 위해서 전 단계적으로 이제 보장성을 강화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게 이 정부 안에서 갑자기 다 들어왔다는 점, 그게 이제 기금의 어떤 건실성과는 굉장히 좀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는 모성보호 급여를 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꾸준한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건 뭔가요? 모성보호 기금이라는 것은? 이제 고용보험 기금이 두 가지 계정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하나는 실업급여 계정이고요. 하나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에 관한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정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업급여 계정은 이제 그 실업자들의 급여를. 그래서 실업급여는 이런 계정이 지출이 되는 거고요. 이제 직업안정 이런 거는 이제 고용유지랄지 그다음에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그런 계정인데 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육아휴직 지원금이랄지 모성보호 지원금들이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런 모성보호 관련한 급여는 이게 실업에 관련한 문제가 아니니 따로 좀 이거는 관리해야 되지 않나요?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야 된다 하는데 이걸 기재부가 계속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고용보험기금이라는 게 고용을 하고 있는 기업과 고용이 되고 있는
노동자가 부담을 하는 그렇죠. 건데 예. 이게 이 기금의 목적과 방향에 맞지 않는 급여를 계속 이곳에서 충당하는 건 문제다. 저는 이 문제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기업에서 된다고 봅니다. 돈을 걷어서 모아놓은 것이잖아요. 네, 정부의 맞습니다. 기금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모성급여를 지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급여는 목적에 맞게 일반에게 그렇죠. 에서 전입해야 해서 정부 기금 안에서 특히 저출산 기금으로 맞습니다. 많은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지 정은혜 의원 얘기를 저도 그 들어보죠. 부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예. 특히 우리가 고용보험기금이다라고 하면 실업급여 개정이랑 특히 또 고용안전, 직업능력 이런 개정으로 나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실업급여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특히 구직급여 또 육아휴직급여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지급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해야지 이것을 여기 지금 고용보험에서 사용하는 것이 저도 옳지 않다라는 그러네요. 입장이고요. 네. 오히려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봤을 때 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올리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예. 정부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올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지금 올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필요했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경제활동 인구가 한 3천만 명 이상이 되는데요. 그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구는 1,500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네. 절반도 가입하지 않게 되고 특히 사각지대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는 특수고용직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뭐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도 좀 뭐 가입하는 그런 방안들을 좀 고려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그 보험을 가입하신 분은 적고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면서 해고를 하기보다는 그렇죠. 회사에서는 네. 휴직을 하거나 장기 휴직을 하는 어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배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주나 고용주가 모두 다 이렇게 좀 그 부담을 이렇게 분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이 지원금이 고용보험에서 나갔고요. 실제로 그 알겠습니다. 통상 그 실업급여 지원이 그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2배 이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한 5조에서 7조 정도 연간 소모했던 것이 이제 12조 가량이 소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담이 있었고 예. 실제로 우리가 IMF를 기억해 보면 이제 고용보험이 95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저는 김영삼 정부가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IMF가 이제 97년 8년에 터졌는데 그 전에 고용보험이 탄생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IMF의 그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견딜 수 있는 조그만한 힘이 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월 300을 버는 직장인이 3,000원을 더 낸다는 것 이것이 사실 좀 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영업자분들 모두가 더 비정규직 고통받는 분들 더 많이 있으시니까요. 사실 이번에 이렇게 올려놓고 저는 원래 고용보험은 들쭉날쭉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고용보험 얘기하다 보면 시간을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저희가 일단은 정부 측의 입장과 그다음에 고용보험 기금의 개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내용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또 저희가 한 번 더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시간을 많이 넘겼습니다. 네. 자, 정은혜 신보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은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